내가 이 집 팔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 김영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서 아들놈과 며느리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습니다. 아들 가족이 사흘간 사돈 어머니 칠순 여행을 간 사이 저는 35년을 살던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거실에 쌓인 박스 5개.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 채워진 자물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80번째 생일, 그리고 제 앞에서 계산된 장례비. 3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80살 할머니가 집을 팔고 떠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인 김영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35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가정부 일을 하면서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창밖은 아직 깜깜한데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늘 어둡고 차가웠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시간만큼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불을 켜면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죠. 먼저 손녀 서연이와 손자 민준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연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채소 위주로 싸달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고기 반찬을 좋아했고요. 도시락 2개를 정성스럽게 싸고 나면 이미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침밥 준비였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밥은 안 먹고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된장찌개와 밥을 좋아했고요. 밥솥에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내놓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6시가 되면 빨래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 빨래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빨래랑 어머님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세제도 다른 걸로 쓰고요. 며느리가 한 달쯤 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를 따로 한다고요?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빨래는 2번 돌려야 했습니다. 가족들 빨래 1번, 제 빨래 1번. 빨래를 돌리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현관을 쓸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때마다 신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7시가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할머니, 물 주세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물을 따라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이 시간만큼은 좋았어요. 손자가 제품에 폭 안겨줄 때면요. 어머님, 청소는 다 되었나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며느리 지은이가 거실로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점검하듯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7시 30분에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됐어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늘 정확히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샐러드만 먹으면서 핸드폰을 받고 아들은 신문을 봤어요.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밥을 먹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같이 드세요. 가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8시가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에서 도시락을 챙겨주고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오늘 도시락 맛있게 먹을게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9시가 되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러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집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다만 이건 돈을 받는 일이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35년 동안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청소용품을 나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하면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을 쉬면 집안일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계속 미뤘습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6시까지 딱 1시간이었습니다. 그 1시간 안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야 했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점검하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해놨어요. 아, 또 된장찌개예요? 어머님은 맨날 된장찌개만 하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만든 건데 며느리는 싫어했던 거예요. 저녁을 차리고 나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은 4명분만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드시죠. 태준이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배불러. 너희들 먼저 먹어. 설거지를 하면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없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8시가 되면 아이들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민준이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서연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옆에서 지켜봤죠. 이 시간만큼은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 할머니가 알려줄게. 하지만 며느리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봐줄게. 할머니는 요즘 방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시가 되면 겨우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용도실이었던 곳이죠. 태준이가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 방이 바뀌었어요. 엄마, 이 방이 훨씬 조용하잖아요. 엄마한테 딱 좋아요. 그때는 아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저를 구석으로 밀어낸 거였어요. 방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80살 몸으로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니 당연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가족 사이의 대화일까요? 아니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시하는 말일까요? 그 경계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늘 이렇게 어두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료 가정부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은 202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냉장고 손잡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자물쇠였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자물쇠는 그대로 있었어요. 은색 자물쇠가 냉장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35년 동안 살아온 집, 제 돈으로 산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니. 손녀들 도시락을 어떻게 싸지? 아침은 어떻게 차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아, 냉장고에 자물쇠가 왜 있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아, 그거요? 어머님이 밤에 몰래 음식 드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제가 채워뒀어요. 몰래 음식을 먹는다고요? 저는 밤에 배고파서 냉장고를 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지만 가족들 먹을 음식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밤에 냉장고 안 열어. 어머님, 저 어젯밤에 봤어요. 냉장고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건 물을 마시러 나왔던 거였어요. 냉장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을 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예요. 어머님 당뇨 있으시잖아요. 며느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 항변은 그렇게 차단됐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은색 자물쇠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어요. 결국 그날 아침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찬장에 있던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손녀들 도시락도 못 쌌고 가족들 아침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죠. 엄마, 오늘 아침은요? 태준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못했어. 뭐? 자물쇠? 태준이가 냉장고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보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님 건강 때문이에요. 밤에 음식 드시면 안 좋잖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건강 생각하면 그게 낫겠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요. 며느리가 자물쇠를 열고 샐러드를 꺼냈습니다. 자기 아침만 챙기더니 다시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라면 드세요. 냉장고는 저녁에 열어드릴게요. 그날부터 냉장고는 며느리가 관리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열어줬어요. 마치 죄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듯이요. 제가 도시락을 싸야 한다고 말하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학교 급식 먹잖아요. 도시락 안 싸도 돼요. 손녀들은 제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했는데 그날부터 도시락을 쌀 수 없게 됐어요. 아침마다 손녀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은요? 미안해, 할머니가 오늘은 못 샀어. 왜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그 말을 어떻게 손녀에게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자물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6시 정각에 식탁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자물쇠를 열어줬고 저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4개의 의자에 4명이 앉았어요.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드시죠. 태준이가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제 자리는 없다는 걸. 아니야,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맛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 며느리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투명인간처럼 설거지만 하고 있었고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식은 밥과 식은 국. 혼자 작은 상을 받아 부엌 구석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날 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냉장고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수돗물을 틀어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쇠맛이 났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은색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여든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제 집에서 제가 산 냉장고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다니. 그때 복도 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또 냉장고 앞에 서 계시네요. 제가 뭐라고 했죠? 물 마시려고 나왔어. 수돗물 드시면 되잖아요. 밤에 냉장고 여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혼내듯이요.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80살 노인이 며느리에게 물 마신 것을 사과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죠.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못 열다니.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가족들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열 수 없었어요. 찬장에 있는 식빵과 잼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빵이야? 태준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냉장고를 못 열어서 그래. 에이, 엄마.
지은이한테 얘기하면 열어주잖아. 그래, 미안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자물쇠를 열고 우유를 꺼냈어요. 자기 것만 챙기더니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 자물쇠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허락할 때만 냉장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도 참았어요. 배가 고파도 참았죠.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결국 털어놨습니다. 냉장고 자물쇠 이야기, 혼자 밥 먹는 이야기, 모든 걸요. 뭐, 냉장고에 자물쇠를? 영자야, 그건 학대야. 학대라고. 학대라니, 그냥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건강을 걱정하면 영양제를 사주지, 자물쇠를 채워? 영자야, 정신 차려. 순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은색 자물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80살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그렇게 냉장고 자물쇠는 제 삶에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4년 12월 3일. 제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80살. 평생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해 주겠죠?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 줄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어봤어요.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자물쇠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생일인데 뭐. 기분이 좋았거든요. 찬장에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죠.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제 생일마다 끓여주던 음식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끓여야 했지만요. 미역을 물에 불리면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생일 축하해. 우리 영자 80살이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렇게 말해줬겠죠. 하지만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태준이가 37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 혼자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남편 생각이 더 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돼. 생일인데. 6시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거실 식탁에 미역국을 올려놨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알아채 줄까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요. 태준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뭐해요?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 갑자기 왜? 태준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생일인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을 보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어머님, 오늘 왜 미역국이에요? 저 미역국 안 좋아하는데. 그냥 먹고 싶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미역국을 끓였다고 말하면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손녀들마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 미역국이네요? 응, 할머니가 끓였어. 저도 미역국 별로예요. 민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생일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가족들은 미역국을 조금만 먹고 밥을 말아 먹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거의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어요. 태준이는 회사에, 며느리는 요가 학원에,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혹시 저녁에 축하해 주려나? 케이크라도 사올까? 그런 기대를 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미역국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이 다 남긴 미역국. 제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음식이었는데 그릇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눈물이 설거지 물에 섞였어요. 9시가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가정부 일을 하러요. 생일날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쉬고 싶었지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앱이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였죠. 고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행 앱만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참았습니다. 일하는 집에 도착했어요. 김 사장님 댁이었습니다. 40대 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아, 영자 씨 오셨어요?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왔습니다.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고 시작하세요. 사장님이 커피를 내줬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80살 생일날에도 일해야 하는 제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장님이 도시락을 내줬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점심 제가 준비했어요. 김밥이랑 떡볶이예요.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의 집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80살 생일인데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는데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태준이한테서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오후 5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해 놨을까요?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조용했죠. 전등을 켰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고 꽃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제 80번째 생일을요. 6시가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생일인데도 저녁을 차려야 했죠. 며느리가 냉장고 자물쇠를 열어줬습니다. 재료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7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별로네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생일날 들을 말이 그것이었어요.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저녁을 먹고 가족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영자야? 생일 축하해. 우리 영자 80살이네. 순자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무도 기억 못했어. 태준이도, 며느리도, 손녀들도.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정말이야. 아침에 미역국까지 끓였는데 아무도 몰랐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그 집 나와.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어. 내가 알아볼게. 일단 힘내.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80번째 생일.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외로운 날로 남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내년 생일에도 이럴까? 81번째 생일에도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혼자 울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뭔가 바꿔야 해. 그날 밤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만 하던 마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사돈 어머님 칠순잔치 있어요. 준비 좀 도와주세요. 사돈 어머니는 78인데 칠순잔치를 한다고요. 저는 80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알았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사돈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제 80번째 생일을 뒤로 하고요.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에 메모지를 펼쳐놨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아침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봐주세요. 사돈 어머님 칠순잔치 준비 목록이에요. 메모지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 구매, 떡 주문, 꽃다발 예약, 케이크 예약, 선물 포장, 한복 수선. 20가지가 넘는 항목들이었어요. 이거 다 제가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바쁘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요. 알겠어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80번째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사돈 어머니 78번째 생일은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한다니. 아,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칠순 여행도 계획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 2박 3일로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칠순 여행요? 네. 사돈 식구들이랑 우리 가족이랑 같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순 여행까지 간다고요? 그럼 저도 가는 건가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태준이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여행인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칠순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선물 구매였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목록을 줬어요.
명품 가방, 진주 목걸이, 캐시미어 스카프, 모두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돈은 제가 카드로 보낼게요. 며느리는 집에 있고 저만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80살 노인이 명품 매장을 기웃거렸어요. 점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뭘 찾으세요? 선물 좀 사려고요. 누구 선물이세요? 사돈 어머니요. 점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동정처럼 느껴졌어요. 80살 노인이 남의 어머니 선물을 사러 왔다니 이상하게 보였겠죠. 가방을 골랐습니다. 200만 원짜리였어요. 진주 목걸이는 300만 원, 스카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80번째 생일엔 케이크 하나 없었는데 사돈 어머니한테는 580만 원어치 선물이라니. 집으로 돌아와 선물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님, 잘 고르셨네요. 사돈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며느리는 선물을 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다음 날은 떡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떡집에서 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떤 떡으로 하시겠어요? 칠순잔치용이요. 아, 따님 칠순이세요? 아니요, 사돈 어머니요. 떡집 사장님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주문을 받았어요. 백설기, 수수팥떡, 송편 모두 합쳐서 30만 원어치였습니다. 며느리 카드로 결제했어요. 언제 찾으러 오시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새벽에 만들어서 아침에 찾아가시면 돼요. 새벽에 떡을 찾으러 와야 했습니다. 80살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들고 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나는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꽃다발을 예약하러 갔어요.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떤 꽃 찾으세요? 칠순잔치용 꽃다발이요. 아드님 칠순이세요? 아니요, 사돈 어머니요. 꽃집 아주머니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꽃을 보여줬어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섞어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예요? 15만 원이면 돼요. 또 며느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발품은 제가 팔아야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 돌아다녔습니다. 케이크 주문하고 선물 포장하고 한복 수선 맡기고 다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한복 수선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이 한복 누가 입으세요? 사돈 어머니요. 아, 칠순 맞으시나 봐요? 네. 어르신도 새 한복 하나 맞추세요. 얼굴이 환해지실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걱정을 해주는 말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왜요? 어르신도 예쁘게 입고 다니셔야죠. 나이가 80인데 뭐. 한복집을 나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한복집 사장님이 며느리보다 더 저를 생각해 주다니. 토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찾아와야 했거든요. 추운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환했어요. 떡집 앞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떡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어르신,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괜찮아요. 무거운 떡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5시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떡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발이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었죠. 이게 맞나?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 못하면서 남의 어머니 생일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 떡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떡 잘 가져오셨네요. 응. 오늘 오후에 꽃다발이랑 케이크 찾아오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요. 알았어. 며느리는 제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꽃집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팔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30만 원짜리였죠. 케이크 상자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80살 노인이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으니 신기했나 봐요.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케이크 크네요. 누구 생일이세요? 사돈 어머니요. 아, 효부시네요. 효부라는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효부가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며느리가 확인했어요. 좋네요.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할 거예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며느리가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가족여행.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은 집 지키고 계세요. 어차피 사돈들과 같이 가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불편한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겠죠. 저를 데려가기 싫었던 거예요. 알겠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돈 어머니 칠순잔치를 준비했어요. 백화점 돌아다니고 떡 주문하고 꽃 사고 케이크 받아오고.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여행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구나. 심부름꾼이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어.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돈 어머니 칠순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물기가 있었는데 못 봤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거든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나올 것 같았죠.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이 부셨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며느리가 화장실로 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일어나셔야죠. 여기서 계속 누워 계실 순 없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어머님, 소리 좀 낮추세요. 애들 놀라잖아요. 며느리는 제 고통보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나 방으로 기어갔어요. 무릎과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만져보니 부어 있었습니다.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왜요,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다 줘. 태준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지금요? 엄마, 제가 내일 아침 회의 있어요. 골프 약속도 있고요. 많이 아파. 일단 파스 붙이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봐서 정말 아프시면 그때 병원 가요. 태준이가 파스 한 장을 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스를 붙였어요.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기어가야 했죠. 복도를 기어서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렸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 안 하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어제 넘어진 거 아직도 아프세요? 나이 드시니까 회복이 느린가 봐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투였어요. 병원 좀 가고 싶은데 오늘은 무리예요. 여보가 골프 가야 하고 저도 요가 수업 있어요. 내일 가세요. 많이 아픈데. 어머님,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음식을 꺼낼 수도 없었고 일어나서 갈 수도 없었거든요. 물만 마셨습니다. 침대 옆에 둔 물병으로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녁 안 드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굶으실 건가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컵라면 하나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뜨거운 물도 없었습니다. 라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물 좀 끓여줄 수 있니? 에휴, 정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을 끓여왔습니다. 라면에 물을 부어주고 갔어요.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80살의 침대에 누워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태준이는 회사에 가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부어올랐습니다.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열도 계속 났습니다. 오후 3시쯤 견딜 수 없어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영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틀 전에 넘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 뭐? 왜? 태준이랑 며느리가 바빠서. 지금 당장 병원 가야지. 내가 갈게. 기다려. 1시간 후 순자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영자야, 이게 무슨 꼴이야. 순자가 제 다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당장 응급실 가야 해. 순자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체중이 실리자 비명이 나왔어요. 참아, 영자야. 조금만 참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언제 다치신 거예요? 이틀 전이요. 이틀 전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골절이 의심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영자야, 괜찮을 거야. 고마워, 순자야. 고맙긴. 이럴 때 친구가 있는 거지. 1시간쯤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발목에 금이 갔어요. 골절입니다. 골절이요? 네. 이틀 동안 방치하셔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깁스하고 최소 6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6주? 1달 반이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연락하세요. 입원 수속해야 합니다. 순자가 제 핸드폰으로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예요? 저 순자예요. 지금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이요? 왜요? 다리 골절이래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지금요? 제가 골프 치는 중인데요.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골프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신다니까요. 알았어요. 라운딩 끝나고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자야, 저게 사람이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골프를 쳐? 괜찮아. 회비 냈을 테니까. 회비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하지.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깁스를 했습니다. 무릎부터 발끝까지 하얀 깁스로 감쌌어요.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오실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세요. 입원실 준비해 드릴게요. 입원이요? 네.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순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영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태준이가 왔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땀에 젖어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다리 골절이래. 아, 그래요? 많이 아프시겠네. 태준이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도 왔습니다. 요가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입원하신다고요? 이틀이래. 이틀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며느리의 첫마디가 병원비였습니다. 제 상태를 걱정하는 말은 없었어요. 순자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가 중요해요? 지금 어머님이 골절이라고요. 누구세요? 며느리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저 어머님 친구예요. 어머님 혼자 응급실 계시길래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수고하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작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태준이와 며느리는 금방 집으로 갔습니다. 밤에 애들 봐야 한다면서요. 순자만 밤늦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순자야, 이제 가. 늦었어. 영자야, 내일 또 올게. 고마워. 순자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들렸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골절되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아들은 골프를 치고 며느리는 요가를 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22일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거실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오셨어요? 태준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제 쪽을 보지도 않고요. 응. 목발을 짚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10초도 안 걸리던 거리인데 3분이나 걸렸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깁스한 다리를 침대에 올리니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고생했는지 괜찮은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목발을 짚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죠.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나왔어요. 얼마? 230만 원이요. 23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제 한 달 가정부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내가 낼게. 엄마가요? 엄마 돈 있으세요? 조금씩 모아둔 거 있어. 사실 3천만 원 정도 모아뒀어요. 35년 동안 가정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혹시 몰라서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병원비 내세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태준이를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나중에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장례식 비용이라고요? 지금 80살인 제 앞에서 장례식 이야기를요? 뭐라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계획 세워두는 게 좋잖아요.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장 가격표였어요.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좀 좋은 곳은 1000만 원 넘어가고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제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니.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님 돈으로 하실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처럼요. 태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미리 계획 세워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제 아들이 제 장례식 비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를요. 나는 간소하게 할 거야. 비용 많이 안 들어. 그래도 최소한 500만 원은 들잖아요. 그 돈은 어머님이 준비해 두시는 거 맞죠? 며느리가 확인받으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한 가지 더요. 며느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뭐? 수희랑 묘지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준비하면 바가지 쓰거든요. 수희, 묘지. 그 단어들이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알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것도 비용 걱정하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 비용은 어머님이 내시는 거 맞죠? 수의랑 묘지도 미리 알아보세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짐짝인가? 새벽 4시 습관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깁스한 다리 때문에요. 창문으로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은 늘 어두웠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할까? 아니면 그냥 장례식 비용 계산하고 끝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깁스한 채로 집안일을 할 수 없었어요. 목발을 짚고 겨우 화장실만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언제쯤 일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6주 후에나 가능하대. 6주요? 한 달 반이나 남았네요. 그동안 제가 다 해야 하나요? 미안해.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근데 파출부비가 하루에 10만 원이나 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파출부비를 계산했습니다. 제가 일하지 못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요. 어머님 치료비랑 파출부비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나가겠네요. 300만 원. 며느리는 그 금액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빨리 나을게. 빨리 나으세요. 우리 살림이 빠듯하거든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내가 다쳤는데 걱정하는 건 돈뿐이구나. 내 건강은 관심 없고 돈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서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방에 왔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뭔데?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갑자기 통장 잔고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요양원.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생활이 어머님 때문에 많이 제약받거든요. 제약?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이 드시니까 자꾸 아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생각 중이에요. 요즘 좋은 곳 많대요. 나는 가기 싫어. 어머님,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친구들도 많고요. 며느리는 요양원이 좋은 곳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여기서 내보내고 싶다는 걸요. 나는 안 갈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에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 비용 계산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영자야, 다리는 좀 어때? 순자야, 며느리가 내 장례식 비용 얘기했어. 뭐? 장례식?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장례비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통장 잔고 물어본 것까지요. 순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그 집 나와. 더 이상 참지 마. 갈 데가 없어. 내가 알아볼게. 강릉에 좋은 곳 있다던데. 바다 보이고 조용한 곳. 강릉?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해.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 80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양원에 보내질까? 아니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떠날 방법을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35년 전에 2억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재건축 예정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팔면 돈이 꽤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35년을 살던 집이고 아들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사돈 어머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로요. 또 가는구나. 네. 사돈 어머님 댁에서 신년 모임 하신대요. 온 가족이 다 모인대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사돈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만 그렇게 밝은 표정이었어요. 나도 같이 가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혹시 모르니까요.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준이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님 다리도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깁스는 일주일 전에 풀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었죠. 그냥 저를 데려가기 싫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 없는 동안 혹시 모르니까요. 집 지키라는 말, 마치 집 지키는 개처럼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들이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요. 사흘. 그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강서구 아파트요. 32평형. 재건축 예정 단지예요. 아, 거기요? 요즘 인기 많은 곳이에요. 급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팔릴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가 6억 정도 하는데 급매면 5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5억 5천만 원. 35년 전에 2억 5천만 원 주고 산 집이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서 집 한번 볼게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하는 거구나.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거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시간이었어요. 어르신,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35년 동안 정성껏 살았어요. 그게 보여요.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팔릴 거예요. 가족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 모르세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할게요. 이틀 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매수자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해요. 빨리 계약할 수 있나요? 네. 내일 계약금 치르고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고 싶대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면 1월 25일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사돈집에 가는 날이 1월 22일이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집 팔았어. 정말? 영자야, 잘했어. 강릉에 집 알아봐 줄래? 벌써 알아뒀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인데 정말 좋아. 2억 정도 해. 좋아. 그 집으로 할게. 그럼 내가 계약해 놓을게. 언제 올 거야? 일주일 후에.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며칠 동안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요. 제 옷까지, 사진 몇 장, 남편 유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박스 5개뿐이었어요. 남은 건 다 가족들 것이었죠. 박스를 쌓아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35년이 박스 5개에 들어가는구나. 서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짐이 없으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월 22일 아침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잘 계세요. 사흘 후에 올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근데 급한 일 아니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바쁠 거거든요.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어. 손녀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집 지키라는 말. 마지막까지 저를 집 지키는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족들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싣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미련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어쨌든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지금 잔금 치를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능해요. 매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오늘 다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이사짐 센터에도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짐이 많지 않아요. 박스 5개 정도요. 그럼 금방 끝나겠네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강릉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손녀들과 함께 웃었던 집, 하지만 동시에 냉장고 자물쇠가 채워졌던 집, 생일을 잊어버렸던 집, 장례비를 계산했던 집이기도 했죠.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이 될 거예요. 오후 2시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 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찍었어요. 잔금 5억 5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이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신혼부부가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들 거예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자들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봤어요. 저 주방에서 매일 밥을 했고, 저 거실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 복도를 기어다녔었죠.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요. 8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무섭지만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김영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누구의 가정부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들어야 했어요. 새벽 5시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1시간 더 잤어요. 그것만으로도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6시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어르신, 짐이 이게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정말 적으시네요. 박스를 차에 싣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35년 인생이 10분 만에 실렸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주방, 텅 빈 방. 모든 게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잘 있어, 이 집아. 고마웠어. 힘들었지만 추억도 있었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강릉에서의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8시였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됐고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어요.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죠. 커피를 끓여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바다를 보며 마셨어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하라, 빨래하라, 밥하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죠. 순자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해변을 산책했어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서울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때는 늘 피곤해 보였거든. 그랬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 박정숙 씨는 혼자 사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째 혼자 살고 계셨죠. 영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영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 시작하려고요. 가족들은요? 아들 가족이 있는데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똑같네요. 저도 딸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정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동네 노인회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노인회요? 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눠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럴까요? 가보세요. 친구들 많이 생길 거예요. 다음 주 정숙 씨를 따라 노인회에 갔습니다.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저는 최미란이에요.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이순이에요. 작년에 왔어요.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환대였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어요. 다 같이 돌아가며 만든 음식이었죠. 영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35년 살다가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홀로 사세요? 네. 우리랑 똑같네요. 여기 모인 분들 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봐요. 좋네요. 영자 씨도 같이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영받는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동안 태준이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엄마, 저희 이제 작은 아파트 얻었어요. 지은이 친정 근처로요. 그래, 잘 됐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준이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손녀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다음 주 방학인데 놀러 가도 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와. 혼자 갈게요. 엄마 아빠는 안 올 거예요. 알았어. 할머니가 역에서 기다릴게. 일주일 후 강릉역에 서연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기차에서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연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손녀의 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둘러봤어요. 와,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서울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할머니,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가? 갑자기 집을 팔고 나가신 거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나요? 응.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너는 아니야. 넌 할머니한테 잘해줬어. 할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더 멋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운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안 돌아가실 거죠? 응.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잘하셨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 사셔야죠. 서연이는 하루 묵고 돌아갔습니다. 역에서 배웅할 때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방학 때마다 놀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기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드는 서연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저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강릉에 온 후로 매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서연이가 다녀갔다. 손녀가 나를 이해해줘서 기뻤다.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다. 나도 변했고 태준이도 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8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다.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말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강릉에서의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8시였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됐고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어요.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죠. 커피를 끓여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바다를 보며 마셨어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하라, 빨래하라, 밥하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죠. 순자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해변을 산책했어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서울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때는 늘 피곤해 보였거든. 그랬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 박정숙 씨는 혼자 사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째 혼자 살고 계셨죠. 영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영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 시작하려고요. 가족들은요? 아들 가족이 있는데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똑같네요. 저도 딸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정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동네 노인회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노인회요? 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눠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럴까요? 가보세요. 친구들 많이 생길 거예요. 다음 주 정숙 씨를 따라 노인회에 갔습니다.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저는 최미란이에요.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이순이에요. 작년에 왔어요.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환대였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어요. 다 같이 돌아가며 만든 음식이었죠. 영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35년 살다가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홀로 사세요? 네. 우리랑 똑같네요. 여기 모인 분들 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봐요. 좋네요. 영자 씨도 같이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영받는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동안 태준이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엄마, 저희 이제 작은 아파트 얻었어요. 지은이 친정 근처로요. 그래, 잘 됐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준이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손녀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다음 주 방학인데 놀러 가도 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와. 혼자 갈게요. 엄마 아빠는 안 올 거예요. 알았어. 할머니가 역에서 기다릴게. 일주일 후 강릉역에 서연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기차에서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연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손녀의 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둘러봤어요. 와,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서울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할머니,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가? 갑자기 집을 팔고 나가신 거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나요? 응.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너는 아니야. 넌 할머니한테 잘해줬어. 할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더 멋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온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안 돌아가실 거죠? 응.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잘하셨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 사셔야죠. 서연이는 하루 묵고 돌아갔습니다. 역에서 배웅할 때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방학 때마다 놀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기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드는 서연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저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강릉에 온 후로 매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서연이가 다녀갔다. 손녀가 나를 이해해줘서 기뻤다.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다. 나도 변했고 태준이도 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8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다.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말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2025년 7월이었습니다.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인의 친구들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거든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정숙 씨와 미란 씨, 순희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어요. 시원했죠.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순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편해요. 정말로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와 커피. 간단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순자가 놀러 왔습니다. 영자야, 오늘 시장 갈래? 좋아. 두 사람이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사고 채소를 샀어요. 장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요리해 줄게. 고마워. 뭐 먹고 싶어? 갈치조림 어때? 좋아. 갈치 좀 더 살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왔거든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이랑 민준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6개월 만에 아들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와. 엄마, 지은이도 같이 가도 될까요? 며느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하루만이야. 알겠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태준이 온대. 정말? 며느리도? 응.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피할 순 없잖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들어와.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손자를 안으니 마음이 녹았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냉장고 자물쇠 채운 것, 생일 잊은 것, 병원에 혼자 있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님 없이 살아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태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한테 효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80살까지 남 위에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 뵈러 와도 될까요? 그래. 가끔 와. 하지만 하루만이야. 그리고 눈치 주는 말은 하지 마. 네, 엄마.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식사 후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녀들이 양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표정도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행복해 보이세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며느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경? 네. 어머님처럼 용기 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잘 살아라. 너희끼리. 네, 어머님.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사라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어땠어? 괜찮았어. 며느리 많이 반성했어? 응. 진심으로 미안해 하더라. 그래도 돌아갈 생각은 없지? 당연하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잘했어, 영자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썼어요. 오늘 태준이 가족이 다녀갔다. 며느리가 많이 반성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김영자로 살 것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6개월 동안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산책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80살에 시작한 인생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기를 덮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여름 바람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겠죠. 냉장고 자물쇠를 보며 장례비를 걱정하며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책을 읽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80살에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80살까지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응원해줬을 거라 믿어. 바람이 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80살 할머니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날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